1912년 4월 14일과 15일 사이의 밤, 가장 현대적이며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배가 빙산과 충돌하여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죠. 자유의 여신상의 몇 배 크기인 거대한 유람선이 거대한 얼음덩어리와 충돌하여 가라앉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어둡고 추우며 들리는 소리라고는 금속과 나무를 부러뜨리는 우르릉 소리뿐입니다. 주변에 있는 것이라고는 끝도 없이 펼쳐진 대서양의 차가운 물이에요. 바깥 세상과 연결고리가 거의 없어요. 전화도 인터넷도 없고 전 지구상의 누구도 이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정말 악몽이 따로 없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날 타이타닉에 탔던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걱정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침착했고 얼굴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재난 중 하나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그 승객들의 눈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주 유명한 유람선에 탄 승객입니다. 객실은 배의 최상층 갑판 중 하나에 있어요. 방금 저녁 식사 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군요. 이제 음악가들은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고 웨이터들은 디저트를 나르고 있습니다. 갑판으로 나가 바다의 고요함을 만끽합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안정감과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최첨단인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최초의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선실에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승무원이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갑판으로 가달라고 부탁을 하네요. 무슨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대요. 괜찮겠죠.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행복해질 거예요. 배가 빙산과 충돌하는 순간은 그저 살짝 밀치는 듯한 느낌밖에 나지 않았고 어떤 승객들은 그 소리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승무원이 문을 두드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했을 때야 비로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갑판 위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는데 모두가 꽤 침착하네요. 승객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변의 대화를 듣고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처럼 느껴지네요. 하지만 이게 사실일지라도 모든 승객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대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구조보트가 필요한 수의 절반밖에 없다는 걸 몰랐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구조될 거라고 확신했죠. 대피가 시작됩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먼저 탔어요. 아무도 당황하거나 자기 차례가 되기 전에 배에 타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남자들은 신사적으로 행동하고 승무원들이 여성들을 대피시킨 것을 돕습니다. 한 승객이 아내와 함께 배에 오르고 싶어 하네요. 하지만 배에 남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내가 걱정돼서 그렇다고 해요. 그는 타이타닉보다 보트가 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아내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승무원들이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물러납니다. 승무원들은 공중으로 신호탄을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모두 배가 고장났을 때 밟는 표준 절차라고 생각한 거죠. 만약 경험이 많은 승객들이 많았다면 배가 조난당했기 때문에 신호탄이 발사됐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보트들이 하나씩 내려갑니다. 사람들은 참을성 있게 차례를 기다리며 대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로 밀거나 붐비지 않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없고요. 승무원들의 행동 덕분에 승객들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는 척했다고 해요. 누군가는 구조보트를 사전 대응으로 띄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선원들은 구조선이 타이타닉을 향해 오고 있으며 몇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어요. 어떤 승객들은 다른 배에 불빛이 보인다고도 했고요. 이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상황이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타이타닉호 근처 가까이에 머물기를 바랐어요. 많은 승객들은 그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아 했어요. 배가 침몰한다는 말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가라앉지 않는 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정신은 이렇게 작용해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나쁜 일이 지금 일어날 것이란 걸 믿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 일에 대해 생각조차 하기 싫을 거예요. 승객 중 한 명은 위험이 과장된 것 같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제라도 타이타닉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일부 승객들은 무서워하면서도 여전히 배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따뜻한 객실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여기 있다고요. 이 배에서 나가면 얼음처럼 차가운 바다 위에 작고 불안정한 구조보트에 올라타야 해요. 또 짐을 못 찾겠다고 배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짐을 계속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짐을 가라앉는 배에 남겨두고 싶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 배엔 많은 이민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영어를 이해조차 하지 못했어요. 승무원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 승객들은 대피하는 동안 승무원의 지시를 오해했습니다.
대피 표지판에 써진 글씨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많은 승객들은 엔진실에서 무슨 고장이 났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고 타이타닉호는 계속해서 항해를 하게 되겠죠. 사람들은 배가 앞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 비로소 배가 가라앉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배의 뒤쪽 부분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네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몇몇은 물에 뛰어들고 다른 사람들은 줄을 서지 않고 구명보트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혼란과 관계는 없어 보여요. 약 1,500명의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는데도 말이죠.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몇몇 승객들은 객실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짐을 놓고 가지 않겠다고 했으며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대피하는 동안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계속했어요. 이 연주를 듣고 사람들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타이타닉에서는 거의 마지막까지 음악이 계속 연주됐습니다. 새벽 2시 5분쯤 선원들은 승객들과 함께 마지막 배를 내렸습니다. 15분 후 배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이 비극 후에도 살아남은 승객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배에 탑승하고 거대한 배에서 멀리 떨어진 것은 기억. SOS 아시죠? 점 3개, 줄 3개, 점 3개요. 모스 신호로 보낼 수 있는 쉬운 신호예요. SOS는 Save Our Souls 또는 Save Out Ship을 의미합니다. 전설적인 타이타닉호의 승무원들은 1912년 4월 14일 밤 2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이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빙산이 거대한 선박을 침몰시킨 그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른 선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신호는 그들에게 닿기도 전에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객선 SS 마운트 템플은 신호를 포착하고 답변을 보내려고 했지만 타이타닉호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의 구조 요청을 잠재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북대서양에서 알려지지 않은 버뮤다 삼각지대라도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 운명적인 날 차가운 밤하늘에는 찬란한 오로라 보렐리스가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겠지만 그날의 북극광은 타이타닉의 운명을 결정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오로라는 지구자기 폭풍 덕분에 형성됩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기본적으로 지구자기권의 변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태양입니다. 자기권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보호용 비눗방울과 같습니다. 해로운 태양광선, 태양풍, 그리고 다른 우주의 위험들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자기권이 없었다면 지구에는 생명이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지구는 화성과 더 비슷한 모습이었겠죠. 또한 그 때문에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지구의 자기권이 항법 장비에 영향을 미치고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타이타닉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최근 밀라 진코바라고 하는 기상연구원이 지구자기 폭풍을 일으킨 태양 플레어가 타이타닉의 때 아닌 종말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태양 플레어는 지구에 항상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그로 인한 자기 폭풍에 민감합니다. 이 불운한 사람들은 약함, 피로, 두통, 그리고 심지어 기분 변화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양쪽의 압력이 동일합니다. 자기권은 모든 나쁜 것들을 차단해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은 지구 크기만큼 거대할 수 있어요. 이 플레어는 전자 입자의 파동을 뿜어내고 고속으로 자기권과 충돌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호 비눗방울이 방어에 들어갑니다. 크기를 줄이고 모양을 바꿔서 그 입자들을 극지방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날 밤 타이타닉 위에서 춤추던 그 찬란한 불빛이 등장하는 거죠. 북부에서는 이것을 오로라 보렐리스라고 합니다. 남부에서는 오로라 오스트랄리스 혹은 남극광이라고 해요. 자기권이 태양 입자와 우주 입자를 극지방으로 밀어내면 다른 기체의 분자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온갖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소는 거리에 따라 녹색 또는 빨간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는 파란색이나 보라색입니다. 그날 밤 여러 사람이 목격한 것은 바로 이 현상이었습니다. 구조선 카르파티아호의 2등 항해사를 포함해서요. 그는 타이타닉으로부터 조난 신호를 받기 전에 그 사실을 항해일지에 기록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네요. 오로라는 지자기 폭풍의 가시적인 신호입니다. 자, 이제 항법 장비에 대해 알아볼게요. 위성 및 무선 주파수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타이타닉 시절에는 아이폰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기기가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법 장치와 무선 전신이 존재했고 활발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중세 시대까지 돌아가 보면 선원들은
그런 날 나침반이 오작동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사방으로 돌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18세기가 돼서야 프랑스 과학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날이 태양의 검은 반점이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 플레어 미스터리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타이타닉은 그 당시에 가장 진보되고 유명한 무선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200km 떨어진 거리까지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테스트했어요.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1912년 4월 10일 이 거대한 여객선은 사우스햄튼을 떠나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선원들은 빙산과 빙원이 표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좌표를 표시하기 위해 지도에 점을 찍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골치 아픈 지역들이 타이타닉의 계획된 경로의 북쪽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2-3일 후 경고는 점점 더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 거대한 배로 가까워졌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빙하를 우회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항로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큰 실수였어요. 바로 자기 폭풍 때문이었죠. 만약 항법 장비가 오작동했다면 1도도 안 되는 작은 차이로 인해 선장의 실수로 배가 빙산 덩어리 쪽으로 향하도록 했을 수도 있어요. 더욱이 무선 통신사들은 다른 배에서 온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선장에게 전달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무선 회사로부터 고용된 계약 직원들로서 호화 여객선에 탑승한 승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무선 송신기가 계속 고장났어요. 아마 이런 사적인 통신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마침내 수리되었을 때 교환원인 잭 필립스는 밤 10시 30분에 SS 캘리포니안 호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배의 항해사들은 필립스에게 표류하는 빙산의 좌표에 대해 경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었죠. 자기 폭풍이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여러 해 동안 함께 살았지. 당신이 어디 가든 나도 갈 거야. 이 문장은 아이다 스트라우스가 남편에게 한 말이에요. 타이타닉호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은 구명보트에 타지 않았어요. 아이다는 사랑하는 이시도로와 함께 남기로 했거든요. 그전엔 아이다는 자신의 하녀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었고 그게 아마 그녀의 목숨을 구했을 거예요. 이시도로와 아이다 스트라우스는 둘 다 독일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들은 뉴욕에서 만나 5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에겐 7명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아이들 중 아무도 타이타닉호에 탑승하지 않았었죠. 이시도르는 10대 후반의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형과 함께 메이시스의 유리제품 매장으로 성장한 자기와 도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결국 형제는 백화점 전체를 인수하고 백만장자가 되었죠. 이시도르와 아이다는 그들의 부자선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을 수 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뉴욕에서 유명했어요. 이시도르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출장을 갈 때마다 아이다도 그와 함께 가곤 했죠. 아이다가 함께 못 갈 땐 서로에게 매일 긴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이 부부는 때때로 자신들의 모국인 독일을 방문하기도 했죠. 1912년 그들은 뼈까지 시려오는 뉴욕의 겨울을 피해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쯤 그들은 이미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어요. 대부분 화창한 남부 프랑스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시도르의 고향에도 들렸죠. 4월 초는 그들이 뉴욕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보통 그 당시에 있던 거대한 독일 여객선을 타고 여행했었죠. 하지만 이번엔 모두가 새 호화 여객선인 RMS 타이타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이야기를 듣고선 바로 멋진 1등석표를 구매했죠. 4월 10일 그들은 화이트 스타 라인의 최신 함선에 탑승합니다. 정말 기대됐을 거예요. 아이다와 이시도르는 배 꼭대기에 있는 39개의 개인 스위트룸 중 하나를 차지했어요. 표값은 오늘날 돈으로 약 1억 원 정도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 옆에서 머물고 있었던 거죠. 스트라우스 부부는 화려한 가구와 값비싼 나무 판자로 가득 찬 홀에서 라이브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며 저녁을 먹으며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체스와 백개먼을 두었고 체육관, 수영장을 다녔죠. 심지어 갑판 위에 스쿼시 코트도 확인하고 갔었죠. 하지만 그 호화로움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4월 14일 밤 그 배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덜거덕거리는 것처럼 약간 흔들거리기만 했어요. 그게 다였죠. 아무도 자신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승객들은 심지어 갑판 위로 떨어진 얼음 덩어리로 만든 눈덩이를 던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해기사들이 모두에게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잠시 후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보트에 탑승할 시간이라고 알렸어요. 구명보트 20개 모두 갑판 위쪽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더 많을 수도 있었지만 배 디자이너들은 그게 갑판을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날 구명보트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대신 진짜 상황이 일어나 버린 거였죠. 그 구명보트엔 거의 1등석 승객들만이 탈 수 있었어요. 스트라우스 부부는 개인 스위트룸을 나와 승무원들의 지시를 기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승무원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승객들에게 탑승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모두가 다시 탑승할 때 필요할 거라면서요.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죠. 배는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여성과 아이들 먼저 탑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스트라우스 부부는 8번 구명보트 옆에 서 있었으며 당시 67세였던 스트라우스 씨는 나이 덕분에 아내와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여성을 희생해야 할 만큼 나이가 많지 않다라며 거부했어요. 그는 기다리면서 남겨지는 여성과 아이들이 없기를 바랬어요. 아이다의 새 가정부 앨런 버드는 구명보트에 타기 전에는 망설였지만 아이다는 앨런에게 가라고 했어요. 아직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고 다른 1등석 여성들이 아이다에게 합류하고 소리치고 있었죠. 한 척의 배를 싣는데 10분 정도 걸렸고 10분 안에 아이다는 자신의 운명을 선택해야 했어요. 그녀는 아름다운 밍크코트를 벗어 떨고 있는 하니아에게 건넸어요. 아이다는 자기는 더 이상 이게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구명보트는 아이다를 두고 떠나질 않았죠. 선원들은 그녀를 붙잡아 배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어요. 그러는 동안 타이타닉호의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배경에서 꽤 낙관적인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굉장하죠. 아이다는 선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갑판에 머물렀어요. 이시도르는 그녀에게 가라고 애원했죠.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시도르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8번 구명보트에 탑승한 모든 생존자들은 비극에 직면한 진정한 사랑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말을 기억해요. 우린 여러 해 동안 함께 살았지. 당신이 어딜 가든 나도 갈 거야. 첫 번째 구명보트가 얼음물 속으로 첨벙 내려가는데 꼬박 1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승객들의 타이타닉호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이시도르와 아이다가 갑판에서 발장을 끼고 서 있는 것이었어요. 1등석 승객 200명 이상이 살아남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트라우스 부부가 2개의 갑판 의자에 평화롭게 앉아 손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8번 구명장에 탔던 25명의 승객들은 안전한 곳으로 노를 저으며 밤을 보냈어요. 그들은 배의 불빛이라고 생각했던 걸 쫓고 있었죠. 알고 보니 구조선이 반대편 방향에서 나타났어요. 발견된 게 행운이었던 거예요. 앨런 버드를 포함한 많은 승객들은 아이다와 이시도르에 대한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공유하면서 그 끔찍했던 밤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억이라고 말했죠. 한 달 후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도식에 갔었고 심지어 뉴욕 시장도 나타났었어요. 아무도 이 부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포기한 것에 놀라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앨런 버드는 그 유명한 밍크코트를 스트라우스 가족에게 돌려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이다를 추모하며 코트를 간직해달라고 부탁했었죠. 그날 밤 스트라우스 부부와 함께 있다가 아직까지 있는 건 금과 오닉스 목걸이 뿐이었어요. 이시도르가 그의 주머니 시계에 넣어놨었죠. 이 목걸이엔 큰 아들 중 한 명과 큰 딸 중 한 명의 사진 2장이 들어있었어요. 목걸이가 너무 꽉 봉인되어 있어서 사진은 젖지도 않았었죠. 타이타닉